2024년 말 영국의 해운 전문 매체 로이드 리스트의 편집실은 조용한 소란에 휩싸였습니다. 전 세계 선박의 흐름을 읽는 전문가들의 시선이 향한 곳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한반도의 남동쪽 해안선, 거제와 울산의 거대한 도크였습니다. 도대체 한국의 도크는 어떤 마법을 부리고 있는 것인가? 해외 조선 해운 커뮤니티인 G캡틴에서는 연일 믿기 힘든 소식들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경악한 것은 단순한 수주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영하 163도의 극저온을 견뎌내며 거대한 바다를 건너는 떠다니는 가스관, LNG 운반선 10여 척이 마치 공장에서 찍어내듯 오차없이 바다로 쏟아져 나오는 장면 때문이었습니다. 노르웨이의 한 선주는 자신의 SNS에 거대한 골리앗 크레인이 웅웅거리며 거대한 철판을 들어올리는 사진과 함께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강철의 비명이 들리는 것 같다. 그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바다의 지도를 새로 쓰고 있다. 중동의 거대 에너지 기업들이 카타르 프로젝트의 거대한 물량을 망설임 없이 한국에 맡겼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전 세계 조선 전문가들은 의문을 던졌습니다. 왜 한국인가? 더 싼 가격을 제시하는 국가들이 있는데도 왜 굳이 그들은 한국의 도크가 빌 때까지 줄을 서서 기다리는가? 이 질문은 이제 개인의 호기심을 넘어 전 세계 해운 시장의 가장 뜨거운 화두가 되었습니다. 웅장한 엔진 소리가 밤낮 없이 울려 퍼지는 작업장, 수만 톤의 강철이 맞부딪히며 내는 육중한 소음 속에서 해외 언론들은 한국 조선소의 정밀함을 공포스러울 정도의 성실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단순히 배를 만드는 공정이 아니라 거대한 정밀 시계 부품을 조립하는 듯한 극한의 공정관리였습니다.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라는 물음은 이제 찬사를 넘어 경외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영광스러운 장면 뒤에는 전 세계 그 어떤 선진국도 해결하지 못해 머리를 싸매고 있는 거대한 벽이 하나 서 있었습니다. 사실 바다 위에는 거대한 장벽이 하나 세워져 있었습니다. 전 세계 해운업계가 마주한 환경이라는 이름의 피할 수 없는 성적표였습니다. 2020년 국제해양기구 IMO가 선박연료의 황함유량 규제를 강화하면서 바닷길의 문법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기존에 벙커 CCU를 태우며 검은 연기를 내뿜던 배들은 더 이상 항구에 발을 붙이기 어려워졌고 전 세계 선주들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배를 새로 바꾸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인류가 수백 년간 의존해온 화석연료 기반의 물류 시스템 전체를 뜯어 고쳐야 하는 보편적인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나라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한때 세계 조선 시장을 호령하던 일본의 도크는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와 80년대 전 세계 선박의 절반 이상을 만들던 일본 조선업은 표준화된 중저가 선박에만 안주하다가 정밀한 기술력이 필요한 고부가가치 선박으로의 전환 시기를 놓쳐버렸습니다. 숙련된 엔지니어들은 고령화되어 현장을 떠났고 설계 도면의 혁신은 멈춰 있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같은 유럽의 조선 강국들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수익성이 높은 크루즈선이나 특수선 시장으로 눈을 돌린 지 오래였고 전 세계 물동량의 핵심인 대형 상선 시장에서는 사실상 손을 뗀 상태였습니다. 미국 또한 군함 위주의 조선 산업 구조로 인해 민간 상선의 기술 경쟁력은 이미 임계점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병목 현상은 기술의 벽이었습니다. 영하 163도의 극저온을 유지하면서도 기화되는 가스를 완벽하게 제어해야 하는 LNG 운반선은 그야말로 조선 기술의 결정체입니다. 아주 미세한 틈이라도 생겨 가스가 샌다면 그 배는 거대한 폭탄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수조 원의 돈을 진 선주들은 모험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이 불가능해 보이는 안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증명할 것인가? 전 세계가 이 질문에 답을 내놓지 못하고 끙끙 앓고 있을 때 바다 위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기술적 한계와 비용의 벽 앞에서 멈춰서 있을 때 지도 위에서 아주 작은 점에 불과한 한 나라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환호가 쏟아지기 훨씬 전 한국의 조선소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어둠 속에서 묵묵히 강철을 깎고 있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 전 세계가 여전히 전통적인 기름배인 유조선 수주에 열을 올리고 있을 때 한국의 설계실에서는 전혀 다른 미래가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영하 163도의 극저온을 견뎌내야 하는 당시로서는 꿈의 기술이라 불리던 LNG 운반선이었습니다.
당시 한국 조선업의 위상은 지금과 같지 않았습니다. 서구권 선주들에게 한국은 그저 싸게 배를 만들어주는 효율적인 공장 정도의 인식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엔지니어들은 그 시선을 뒤집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치열한 축적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1994년 국내 최초의 LNG선인 현대 유토피아호가 인도되었을 때도 세계의 반응은 미지근했습니다. 단순한 기술 도입일 뿐이라는 비아냥이 뒤따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설계실의 불은 꺼질 줄 몰랐습니다. 매캐한 기름 냄새와 차가운 바닷바람이 몰아치는 도크에서 용접공들은 0.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정밀 용접을 수만 번씩 반복했습니다. 당시 정부와 기업은 매년 수천억 원에 달하는 R&D 자금을 쏟아부으며 원천 기술 확보에 매달렸습니다. 특히 가스가 새어나가지 않게 막아주는 화물창 기술인 멤브레인 방식의 국산화를 위해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실패한 강철판들이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설계도를 수정하느라 엔지니어들의 눈이 핏발로 가득 섰던 그 시간은 훗날 기적이라 불릴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화려한 등장 대신 실력으로 증명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선박의 연비를 높이기 위한 엔진 효율 최적화 기술, 탄소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 연료 추진 시스템 등 남들이 비용이라며 외면할 때 우리는 이를 투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30년 넘게 쌓아온 데이터와 숙련된 노동자들의 손끝 감각은 거대한 파도가 닥쳤을 때 비로소 그 진가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변방의 조선소들이 사실은 가장 날카로운 칼을 갈고 있었다는 사실을 세계는 곧 믿기 힘든 숫자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전 세계 해운업계의 큰 손으로 불리는 그리스의 선박왕들이 최근 들어 가장 자주 찾는 곳은 런던도 뉴욕도 아닌 한국의 남해안입니다. 수조 원의 자산 가치를 지닌 그들이 헬기를 타고 한국 조선소의 도쿠이를 비행하며 남긴 말들은 이제 전 세계 경제지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제주간지 더 이코노미스트디는 최근 분석 기사를 통해 전 세계가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숙제를 풀기 위해 한국이라는 유일한 정답지를 선택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카타르 에너지부 장관이자 카타르 에너지의 CEO인 사드 셰리다 알카비디의 행보는 전 세계 조선업계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100여 척이 넘는 사상 최대 규모의 LNG 운반선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사실상 물량의 대부분을 한국의 빅3 조선소에 몰아주다시피 했습니다. 당시 외신들이 왜 한국가에 이토록 거대한 물량을 집중하느냐라고 묻자 그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배를 사는 것이 아니라 약속한 시간에 가장 완벽한 품질을 내놓는 신뢰를 사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신뢰를 줄 수 있는 곳은 현재로서 한국뿐이다. 이것은 감정적인 찬사가 아니라 차가운 자본의 논리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실제로 2023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발주된 고부가가치 선박, 특히 LNG 운반선의 약 80% 이상을 한국이 싹쓸이했습니다. 중국이 거대한 자본력을 앞세워 뒤를 쫓고 있지만 영하 163도의 가스를 안전하게 실어 나르는 정밀한 화물창 기술과 엔진 효율성에서 한국의 기술 격차는 여전히 넘사벽 수준이라는 것이 글로벌 선급 기관들의 냉정한 평가입니다. 해외 커뮤니티인 레딧의 선박 기술 포럼에서는 한국 조선소의 공정관리 능력을 두고 이런 댓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도크는 거대한 3D 프린터 같다. 설계도가 입력되면 거대한 강철 덩어리들이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움직여 정확한 날짜에 바다로 나간다. 이건 기적이 아니라 공포스러운 정밀함이다. 작가가 우리를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지불하는 수십조 원의 수주 잔고와 한국산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선주들의 고집이 한국 조선업의 위상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왜 일본이나 유럽, 미국 같은 쟁쟁한 강대국들은 이 기술의 정점을 따라오지 못하는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선 우리 스스로도 당연하게 여겨 미처 깨닫지 못했던 우리 안의 특별한 본질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새벽 5시 30분 울산과 거제에 거대한 조선소 성문이 열리면 끝이 보이지 않는 오토바이와 자전거의 행렬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을 뚫고 현장으로 향하는 이들의 뒷모습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풍경이지만 외국의 전문가들은 이 지점에서 한국 조선업의 첫 번째 미스터리를 발견합니다. 우리가 흔히 빨리빨리라고 부르는 이 문화가 조선소 도크 위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병렬 공정 시스템으로 치환되기 때문입니다.
보통 해외 조선소에서 배 한 척을 만들 때 순차적으로 공정을 진행한다면 한국은 거대한 선체를 수백 개의 블록으로 쪼개어 동시에 제작합니다. 이 수만 개의 조각이 단 1mm의 오차도 없이 딱 들어맞아 하나의 거대한 성이 되는 모습은 사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극한의 효율성입니다. 해외 선주들이 한국 조선소에 배를 맡기며 가장 놀라는 지점은 바로 납기일 준수입니다. 전 세계 조선업계에서 약속한 날짜에 정확히 배를 넘겨주는 것은 사실상 기적에 가까운 일로 통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를 어기는 것을 치욕으로 여깁니다. 이런 정밀함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만 몰랐던 한국인 특유의 톰질 결벽증에 있습니다. 영하 163도의 LNG를 담는 화물창을 용접할 때 우리 기술자들은 돋보기를 들고 바늘구멍보다 작은 틈조차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라는 타협은 한국 조선소의 사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천 명의 설계자와 수만 명의 현장 노동자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움직이며 복잡한 설계 변경 요구도 즉각적으로 현장에 반영해내는 이 유연함은 그들이 수십 년간 쌓아온 보이지 않는 저력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저 열심히 일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계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조선소를 단순한 공장이 아니라 숙련된 장인들이 거대한 강철을 주무르는 예술의 현장으로 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프라와 기술, 그리고 사람의 헌신이 결합한 이 독특한 구조는 우리에게는 공기처럼 당연한 것이었지만 세계 기준에서는 그 어떤 자본으로도 단기간에 흉내낼 수 없는 영초 격차의 근본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과소평가하는 동안 우리 곁의 경쟁국들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하며 우리와는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가 얼마나 냉혹했는지는 숫자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다에 주도권을 둔 전쟁터에서 승패는 감정이 아니라 차가운 수치와 선택의 결과로 결정됩니다. 한때 세계 조선 시장의 절반 이상을 장악하며 철의 왕국으로 불렸던 일본의 오늘을 보면 기술 혁신을 멈춘 산업이 얼마나 빠르게 무너지는지를 극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1980년대 세계 조선 시장의 50%를 독점했던 일본은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표준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똑같은 도면으로 배를 대량 생산해 비용을 낮추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흐름이 고부가가치 친환경 선박으로 급변할 때 일본의 도크는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설계 인력은 고령화되었고 새로운 선박 설계에 필요한 R&D 투자는 멈춰 있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일본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10% 미만으로 추락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영광을 지키기 위한 안정을 선택했고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를 향한 모험을 선택했습니다. 또 다른 경쟁자인 중국의 추격 또한 매섭습니다. 막대한 국가 보조금과 거대한 자본을 앞세운 중국은 현재 건조량 기준 세계 1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박의 품질과 신뢰도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그들은 구조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2018년 중국이 야심차게 건조했던 LNG 운반선 글래드스톤호가 엔진 결함으로 호주 인근 바다에서 멈춰섰던 사건은 전 세계 선주들에게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수천억 원짜리 배가 바다 위에서 거대한 고철로 변하는 것을 목격한 선주들은 다시금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싼 가격이 최선인가? 중국은 규모의 경제를 통한 물량 공세를 선택했고 한국은 기술의 깊이를 통한 신뢰 구축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는 숫자가 말해줍니다. 2023년 발주된 고난도 LNG 운반선 물량 중 중국이 가져간 몫은 여전히 한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특히 선박의 생명이라 불리는 엔진 효율과 연료 절감 장치에서 한국은 중국 대비 약 5% 이상의 연비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을 운항해야 하는 선박의 특성상 이 5%의 차이는 선주들에게 수백억 원의 추가 이익을 의미합니다. 경쟁국들이 자국의 보조금이나 과거의 문법에 매달릴 때 한국의 조선소들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던 독자적인 기술 체계를 구축해 나갔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이제 단순히 배를 잘 만드는 수준을 넘어 한국이 전 세계 바다의 규칙을 새롭게 쓰는 단계로 진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한국의 방식은 단순히 배를 잘 만드는 기술을 넘어 전 세계 바다의 새로운 문법, 즉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유럽과 일본이 정해놓은 설계도와 기준을 따라가는 데 급급했지만 이제는 전 세계 선주들과 환경 규제 기구들이 한국 조선소의 움직임을 먼저 살핀 뒤 새로운 기준을 만듭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스마트 조선소와 친환경 추진선입니다.
울산과 거제의 도크는 이제 거대한 로봇팔이 정밀 용접을 수행하고 AI가 공정의 병목 현상을 실시간으로 해결하는 첨단 공장으로 변모했습니다. 매캐한 연기와 새 깎는 소리만 가득하던 과거의 풍경 위에 디지털 트윈 기술이 입혀진 가상의 조선소가 동시에 돌아갑니다. 해외 경쟁국들이 인력난과 생산성 저하로 고민할 때 한국은 기술로 그 한계를 돌파하며 가장 효율적으로 배를 만드는 법의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특히 암모니아, 메탄올, 수소 등 미래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은 독보적입니다. 글로벌 해운사인 머스크가 세계 최초의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을 한국에 맡긴 것은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한국이 길을 열면 전 세계가 그 길을 따라간다는 말이 업계의 상식이 된 것입니다. 심지어 한때 조선 강국이었던 미국조차 자국의 군함 유지 보수 MRO와 함정 건조 역량을 되살리기 위해 한국 조선소에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방식을 따라하라 하고 강요해서 얻은 결과가 아닙니다. 급변하는 환경 규제와 경제성이라는 생존의 갈림길에서 세계 해운업계가 살기 위해 선택한 유일한 돌파구가 바로 한국형 모델이었기 때문입니다. 세계의 바다는 이제 한국이 설계한 대로 흘러가고 있으며 그 물결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술과 성취를 가능하게 한 것은 단순히 기계와 자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저에는 더 깊고 묵직한 우리만의 본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관점과 연결됩니다. 울산 미포만의 거친 파도와 차가운 바닷바람 속에서 아무것도 없던 모래사장 위에 거대한 도크를 파내려갔던 그 무모한 시작을 기억하십니까? 누군가는 그것을 불가능한 꿈이라 말했고 누군가는 무모한 도박이라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눈앞의 절망보다 더 뜨거운 내일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강철의 성벽은 단순히 수만 톤의 쇳덩어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하 163도의 극한을 견뎌내기 위해 수만 번의 불꽃을 튀겼던 기술자들의 인내이며 세계가 멈춰설 때 한 걸음 더 앞을 내다본 설계자들의 통찰입니다. 우리가 일구어낸 조선업의 위상은 단순히 경제지표상의 숫자가 아니라 자원도 자본도 부족했던 한 나라가 어떻게 세계의 바다를 주도하는 표준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뚜렷한 증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도크 위 거대한 선박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몫을 다해온 수많은 개인의 삶이 모여 만든 결정체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오토바이 소리, 정밀한 도면을 살피는 날카로운 시선,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기꺼이 변화를 받아들인 그 유연함이 지금의 대한민국 조선업을 만들었습니다. 차이가 갈린 지점 중 하나는 우리가 위기를 마주했을 때 멈춰서는 대신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는 법을 배웠다는 사실입니다. 바닷길은 언제나 험난했습니다. 거친 파도와 예상치 못한 폭풍은 늘 우리를 위협했지만 대한민국 조선소의 불은 단 한순간도 꺼진 적이 없습니다. 텅 빈 도크를 바라보며 한숨 짓던 시기도 있었고 세계적인 불황의 파도에 흔들리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이 배가 아니면 안 된다는 선주들의 신뢰를 끝내 지켜낸 현장의 땀방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배를 파는 나라를 넘어 세계 해양 물류의 패러다임을 설계하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무탄소 선박과 자유운항 기술이 지배할 미래의 바다에서도 대한민국의 저력은 가장 높은 곳에서 빛날 것입니다. 이것은 한 산업의 성공을 넘어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낸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 흐름은 일시적인 현상일까요? 아니면 한국 산업 구조의 본질적인 힘일까요? 이 사건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